괜찮으세요? 여러분의 상태를 걱정하면서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직 개봉 전인 영화죠. 하지만 올해 충분히 화제작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많이들 기다리시고 계실 서브스턴스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저는 인성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배우 한예리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예리 배우 출연하신 MBC 드라마도 충격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뭐 서브스턴스의 충격에 비하면 귀여운 충격이네요. 드라마 끝내고 뭐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간단하게 그냥 인사 겸 뭐 최근의 근황 겸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시작할까요? 속을 좀 달랠 겸 좀 유순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얼굴이 상당히 심란해 보이시는데 빨리 뭔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네, 저도 드라마 잘 끝내고 이제 조금 쉬고 있고요. 쉬는 동안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많이 보고 많이 뭔가 느끼고 다니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글쎄요,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조금 더 생기는 기분이어서 다행이라고 느꼈어요. 좋은 작품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뭔가 에너지를 항상 얻는 것 같은데 이 에너지를 또 좋은 곳에 써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그렇게 좋은 에너지가 채워진 와중에 좋은 영화까지 보셔가지고 지금 자극이 한창 올라와 있겠죠. 심약한 분들은 이 관람이 괜찮으셨을지 정말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들어왔는데요. 저야 뭐 바디호러 장르를 워낙 좋아하는 장르 팬이기도 하고 즐거워하면서 영화를 봤고요. 속된 말이지만 죽인다 이러면서 그 엔딩을 봤던 관객 중에 한 명인데 다들 이 엔딩을 어떻게 생각하셨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리 배우는 첫인상 어땠어요? 이 영화 딱 끝나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까지 와 끝을 보여줄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느 정도 됐을 때 와, 왜 아직도 이렇게 뒤에가 많이 남았지? 뭘 하려고 이렇게 뒤에가 많이 남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사실 공포 영화를 볼 때 귀신이 나오거나 이런 거를 되게 잘 봐요. 하나도 그렇게 크게 무섭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고어에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네, 너무 충격적이고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쩔 때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눈을 약간 가리면서 봤던 장면들도 꽤 있어요, 사실. 네. 관객석에도 그렇게 관람을 간신히 마치신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면 저처럼 환호작약하면서 바디호러 장르 오랜만에 걸출한 게 나왔구나 생각하면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 영화 여러 가지 레퍼런스가 떠오르죠. 뭐 가깝게는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라는 작품도 생각이 나고 뭐 지킬 앤 하이드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장르의 대부로서 이름이 거론되지 않을 수 없는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의 아주 여러 가지 영화들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셨을 테고 존 카펜터의 더싱 같은 작품이라든지 뭐 죽어야 사는 여자 여러 가지 작품들을 떠올리셨을 텐데요. 샤이닝도 좀 샤이닝도 많이 생각나죠. 네. 샤이닝은 심지어 이 영화의 좀 직접적인 모티프가 어. 되는 어떤 지점을 제공한 작품이기도 한데 차차 이야기를 나누도록 네. 하고요. 할리우드 영화 업계에서 사실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아이디어라고는 할 수 없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정한 미의 기준이나 실력에 완벽하게 도달을 했다가 어느 순간 어떤 이유로 좀 어긋나기 시작한 여자들의 폭주라든지 혹은 그를 둘러싼 문제의식은 여러 작품에서 이미 다뤄진 바가 있는데요. 지금 언뜻 생각하기로는 뭐 인랜드 뱀파이어나 뭐 레온 데몬이나 블랙스완 같은 영화들도 스쳐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바디 호러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꺼냈는데 이미 장르 영화에 눈이 밝으신 분들이라면 이 용어에 익숙하시겠지만 바디 호러가 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에이리언 같은 장르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지의 존재라든지 아니면 어떤 외계 생명체라든지 원본의 그 신체 소유자의 몸이 있고 그 몸과 인격을 계속 뺏어서 복제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대체하는 방식의 무언가가 있는 호러 장르인데요. 보통 이 장르 안에서 여성의 몸을 이야기할 때는 생리, 뭐 임신, 출산 같은 여성의 생리적인 무언가와 연결한 공포의 은유로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최근 몇 년간에는 칸의 선택을 받았던 같은 프랑스 여성 감독인 줄리아드 크루노의 티탄 같은 식으로 변형돼서 발현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여성 감독의 관점을 지닌 굉장히 상쾌한 전복이 최근 몇 년 안에서 등장한다는 점에서 저는 일단 반갑고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 공포의 장르로 여성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로 남성 연출가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디호러가 새로운 장르적인 추동을 좀 얻고 있는 몇 년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장르일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장르의 특성으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바디호러에서는 혐오스러운 변형 그리고 대담하고 불편한 감각 뭔가 있으면 안 될 곳에 뭔가가 있는 거 그리고 바늘처럼 아주 날카로운 것에 뚫리는 통각 같은 것 특징으로 하는 장르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컬트 영화, 바디호러들의 법칙들을 경유한 아주 변태적인 쾌감에 마치 펄프픽션류의 어떤 재미가 이 영화에 있는 것 같고 진짜 자아와 다른 자아의 지배권 대결로 점점 흐르는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사회적 기대와 시선이 한 사람을 어떻게 변형시키는지에 대한 호러로 흐른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인상적인 첫 장면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 첫 장면에서부터 일단 마음을 좀 뺏기는 영화이기도 하죠. 처음에는 뭔가 했어요. 근데 이게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구나. 함축적으로 이 달걀을 통해서 계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이 두 개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팍 닿잖아요. 그때 터지는 그 노란색 점토 같은 게 딱 보일 때 우와 뭐지? 무슨 일이 뒤에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당연히 그런 게 예측이 좀 되게끔 네 그리고 너무 심플하게 이 과정들을 한 번에 설명해 주는 그런 오프닝이어서 대담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첫 장면이 최근에 본 모든 영화들을 통틀어서 가장 경제적으로 인상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엘리자베스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현재의 처지가 되었는지를 너무 영리하게 보여주는 몽타주잖아요. 그 명예 전당에 이름이 오를 정도의 스타가 어떻게 해서 지금의 위치에 가게 됐는가를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성공과 추락을 보여주는 방식인데 우리가 보통 별 하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황금색 스노우볼을 계속해서 엘리자베스가 들여다보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별의 이미지, 황금색이 상징하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로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사랑받는 상태 같은 것들이죠. 그게 시간이 경과하면서 어떻게 빛을 잃었는지 채널이 하나 더 켜진 것 같죠? 그래서 영화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인물을 비추지 않고 그 과정을 보여주는 방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과거 회상의 장면들을 쓰죠. 그런데 그런 어떠한 설정보다 강력한 공감을 부르는 센스가 이 영화의 편집실에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던 시퀀스이기도 하고요. 이게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곳이 나오면서 더 강렬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처음과 끝이 같은 그 마무리에 대해서도 오늘 그 논쟁적인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차차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배우라는 직업이 누구니? 어디 계시죠? 너 어디 있어? 배우라는 직업이 그 외모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평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하다못해 피부 상태, 몸매 이런 거는 물론이고, 근데 그런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직업을 배우가 이 영화를 볼 때 네, 괜찮겠죠? 다른 영화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덜 무서울 것 같은데 지금 서브스턴스 얘기하면서 이렇게 돼서 무섭네요. 네, 여튼 그 외모의 평가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직업을 가졌다는 점에서 일반 관객과는 조금 다른 눈으로 이 영화를 보게 됐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 들어요. 처음에 등장하는 모습을 봤을 때부터 이미 되게 안타까웠어요. 저 사람이 지금 나이대에 맞지 않게 저 일을 부여잡고 있는 느낌이 되게 안쓰러웠고 뭔가 자신의 나이 듦을 노화를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이잖아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를 너무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자신보다 상대가 어떤 식으로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인정해주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 직업을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 중에 아마 이 직업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핍들을 갖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냥 어떤 누군가가 그렇게 되게 불특정하게 다가오잖아요. 저는 그 사람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 동창인 누가 와가지고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잖아요. 그 기억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50인데.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나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나는 그 사람의 어떤 인생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럴 때에 되게 불안감이나 예민함이 되게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다큐를 봤을 때 하루라도 나를 못 알아볼 수 있다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 이런 얘기를 다큐에서 했었는데 그런 마음들이 아마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에 초반부터 굉장히 엘리자베스한테 좀 측은한 마음, 연민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해가 되는 마음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서사들에서 경험했듯이 누군가가 영혼을 대가로 무언가의 거래를 여러분에게 요청한다면 절대 응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브스턴스라는 단어 자체가 본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화의 본질을 꿰뚫는 다양한 경로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예리 배우가 파악한 이 영화의 본질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뭐 키워드로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키워드는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나 스스로 사랑하는 것. 네.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저렇게 망가질 수 있고 그 결과는 아주 처참할 수 있고 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존재도 결국 나일 수도 없고 그 존재 자체도 또한 나라고 자신이라고 인지를 하지 못하잖아요. 난 다른 사람이야 너와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또한 또 결핍이 또 생기고 나와 비슷한 겪고 있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끌어안고 자신 스스로를 인정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나 이 업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여성으로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만든 크롤리 파자르 감독은 2017년에 첫 번째 장편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가 리벤지라는 영화고 온라인에서 영화를 지금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작품을 거칠게 요약을 하면 성폭력 피해자의 복수극이에요. 영화와 아주 핏빛의 결이 닮아 있는 작품인데 그 작품을 선보인 이유로 이 영화로 두 번째 장편 영화를 택한 것이고요. 감독의 나이가 적지 않아요. 40대 후반이고 곧 50대를 앞둔 여성 감독인데 이전의 작품을 만들었던 것과 지금의 문제의식이 좀 느슨한 결합을 하면서 탄생한 것이 이 서브스턴스라는 작품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40대 후반의 감독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죠. 내 인생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남들한테 흥미로운 사람도 아니고 아무도 나를 뭐 이성적으로든 아니면 호감을 가지고든 바라보지 않을 거란 생각이 엄청나게 좀 우울해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까지 우울해지고 바닥을 치면 머리 안에서는 되게 거대하고 폭력적인 상상들이 막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상력이 이 작품으로 가게끔 추동한 첫 번째 단계였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했고요. 첫 번째 영화를 만들 때는 사실 그렇게 의식했던 건 아니지만 당시에 미투 운동으로 할리우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어떤 분노의 물결이 일어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분노가 자기에게 있어서 이런 영화가 나왔구나라는 걸 평단의 반응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만들 때는 그렇게 의식했던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영화를 되짚어 보건대 그 영화는 외부로부터 침입을 당한,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폭력적인 힘에 침입한 여성의 분노를 보여준다면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평생 사회화의 기준에 맞춰졌던 그 여성들이 흠결이 없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흠이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흠결이 없는 그 신체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려는 자기 폭력으로 좀 맞춰졌다는 점이 다르죠. 외부에 의한 폭력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폭력이라는 점이 조금 다른데요. 그 결과 더 나은 버전의 나를 만들어준다는 이 서브스턴스의 유혹의 주인공이 빠지게 되죠. 이건 거의 파우스트적인 거래인 거죠. 영혼을 준 거나 다름없는 거래인 건데 그 거래의 결과로서 이 영화가 상상력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해요.
특이합니다. 분명히 하나인데 기억과 감정을 전혀 공유하지 않은 마치 분리된 인격체처럼 두 존재가 엘리자베스와 수로 나뉘게 됐는데요. 이 상상력은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독특한 상상인데. 굉장히 몸을 찢고 나올 때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고 저거 어떻게 수습하지 하는데 다시 앉아서 꼬매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아찔한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데 와 이거를 저거를 저렇게 한다고? 괜찮은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은 사람이다. 기억해라. 당신은 하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코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이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같은 어떤 기억을 이제 공유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걸 과연 하나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몸을 빌어서 나온 또 다른 자식, 자녀, 엄마와 딸 같은 느낌도 있었고 아니면 어떤 일부를 가져간 기생충 같아 보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계속 몸에서 빼가잖아요. 이 사람의 시간을. 그러면서 기생충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물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결핍도 그대로 수가 가지고 있고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엘리자베스와 되게 비슷한 선택들을 하고 있지만 뭔가 다르게 살고 있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받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다. 저거를 그렇게 기억해라 하나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라고 얘기를 강조해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 규칙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척수액을 계속 이렇게 빼서 자기에게 주입을 해야 소위 말하는 안정이 하루 동안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를 찢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출산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은유가 있는 장면인데 마치 에이리언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왜 한국에는 등골 빼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도 그런 식의 어떤 표현이 있나? 이게 뭔가 이렇게 계속 뺀다는 게 단순히 어떤 척추에서 무언가를 빼는 거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기도 했고 저는 그 존재만큼이나 독특했던 게 이 영화의 프로덕션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캐릭터에게 구체성을 아무것도 주지 않았거든요. 이를테면 이렇게까지 2시간 몇 분을 끌어가는 캐릭터가 영화에 등장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캐릭터에 대해 되게 많은 걸 알게 돼요. 하다못해 가족관계를 알게 된다던가 아니면 이 집과 그 쇼를 제외한 바깥에선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같은 것들을 알게 됐는데 그게 없잖아요. 이 영화는 거의 무슨 완벽한 실험실 같은 분위기로 이 아파트를 비추고 있는데 심지어 뭔가 되게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어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도 없어요. 이 영화 안에서는. 그래서 없고 그 유리창이 엄청 크잖아요. 인큐베이터처럼 되게 크고 그 밖에 계속 수가 이렇게 바라보게끔 되어 있는 게 진짜 실험실에서 왜 자극을 계속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간 자체가 특이한데 또 특이한 건 이 TV쇼의 만듦새란 말이에요. 이게 최선이야? 펌프 1업?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왜냐하면 너무 80년대의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도대체 짐작할 수도 없고 공간성을 감지할 수도 없는 굉장히 독특한 프로덕션인데 심지어 서브스턴스를 만든 조직적인 업체의 정체를 우리 끝까지 알지 못해요. 엘리자베스도 모르고 수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이렇게까지 많은 것들을 거세한 프로덕션이 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프로덕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굉장히 단순하죠. 현실적인 고발이 아닙니다. 이 영화는. 이라는 어떤 혐의를 던져주고 있는 거고 여성 혐오라든지 아니면 여성의 몸, 젊음 이런 것들을 착취하는 되게 원형적인 사회적인 텍스트들을 초현실적으로 다루겠다. 이건 하나의 우화입니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에 더 과장되고 더 기이한 무언가를 이 안에서 연극처럼 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자베스의 집은 제가 아까 실험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것은 화장실의 공간에 욕실의 공간에 조금 더 가까운 표현인 것 같고 할리우드의 모조품처럼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할리우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여기에 다 축소시켜 놓은 것 같은
공간처럼 보이는데 아까 설명한 대담한 오프닝에서도 이미 보이는 방식이기도 하죠. 그리고 수 같은 경우는 요즘 유행하는 이름이랑은 거리가 좀 멀어요. 옛날 이름 같아요. 네, 너무 옛날 이름이어서 시대 배경을 가뿐하게 이렇게 초월하고 있는 설정은 지금의 할리우드를 비단 겨냥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오히려 증거가 되는 거죠. 할리우드는 심지어 하나의 그냥 상징처럼 이 영화에서 소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장소 자체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아파트 말고 방송국을 잠깐 떠올려 보면 복도가 너무 기이하게 길죠. 그 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도저히 그 공간성을 감지할 수 없는 복도의 길이인데 그 방송국의 복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샤이닝의 복도를 아주 느슨하게 연상을 네. 시키죠. 오렌지색 복도이고 다만 스탠리 큐브릭이 샤이닝의 공간을 좀 형이상학적인 무늬의 공간으로 만들었다면 이 영화는 굉장히 단정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두는데 복도는 사실 엘리자베스의 삶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일직선의 운동밖에 할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점점 나이 네. 드는 엘리자베스가 걸려 있었죠. 이쪽에서 출발해서 저쪽에 당도하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그냥 끝나는 여정이 바로 그 복도의 이미지로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사로 일일이 영화가 말하지 않아도 그런 강렬한 시각적인 모티프가 이미 관객들에게 영화의 규칙을 좀 이해하게 은연중에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현실주의에 입각한 영화가 아니구나. 이것은 굉장한 은유와 상징의 영화구나라는 걸 우리 모두가 은연중에 머리에 넣고 이 영화의 경로를 쭉 따라가게 돼요. 엘리자베스의 아파트 또한 그런 것인데요. 아까 광고판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곳은 엘리자베스가 과거를 바라보는 곳이죠. 수의 모습을 바라보는 곳이지만 수는 미래를 바라보는 장소라는 굉장한 아이러니의 시간성이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장소는 역시 욕실이죠. 누군가는 잠들고 누군가는 깨어나는 무균 실험실 같은 공간인데 모든 것이 비어 있다는 점에서 뭔가 좀 영적인 공간처럼 보이기도 하는 재미있는 프로덕션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아주 문제적인 캐릭터죠. 수라는 캐릭터는 이곳에서 엘리자베스로부터 태어난 엘리자베스의 몸을 찍고 나온 이 수는 왜 그 쇼로 돌아갈까요? 더 많은 선택과 기회가 있고 다른 방식의 삶을 일주일 동안 살 수도 있는데 고작 한다는 것이 그 쇼로 돌아간다라는 게 이 캐릭터의 선택이거든요. 어떻게 저도 이해하셨어요? 처음에 보고 나서 저도 왜 굳이 더 좋은 경로에 더 좋은 방법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수가 그렇죠. 엘리자베스 모르겠어요. 수가 어쨌건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애정을 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애정을 받고 인정을 받고 뭔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은 아니면 자신을 쫓아낸 그곳에서 다시금 시작을 하고 그거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내야지만 뭔가 자신의 인생에서 성공했다 아니면은 이제 완성됐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절로 갔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같은 기회가 주어져도 똑같은 선택을 한다는 건 되게 어리석은 인정욕구라는 생각이 들었고 패턴을 깨지 않는 법이 이미 너무 몸에 박힌 쇼비즈니스의 산물인 거죠. 자신을 상품으로 포장하는 방법밖에 모르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법칙으로밖에 자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존재로서의 어떤 선택이 그 양식화된 역할 안에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인물의 육체를 정말 집요하게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엉덩이를 본 것 같아요. 네, 엉덩이를 너무 많이 밀착해서 봤어요. 보여주는 카메라의 시선이 있는데 이 시선이 굉장히 불편하셨을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몸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욕실에 꼭 저렇게 나체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했나? 물론 이것은 배우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합의가 가능한 상태에서 촬영을 한 작품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영화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육체를 포착하는 면에 대해서는? 앞서서 사실 욕실에서 벗은 몸들을 봤을 땐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냥 뭔가 자연스러운 몸, 저 사람 저런 몸을 갖고 있구나라는 느낌의 몸이었어요. 근데 수의 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방송국에서의 수를 탐닉하는 듯한 그런 앵글들은 좀 불편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어디까지 할 건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 뭔가 정말 노골적으로 엘리자베스가 예전에
자신의 젊음이나 자신의 어떤 외모적인 아름다움이 상품화된 사람이었구나. 그거에 대한 대가들을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육체가 같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육체가 방송국에서 보여질 때랑 이들의 집에서 욕실에서 보여진 육체가 완전히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몸을 이 영화의 카메라가 아까 표현했던 대로 정말 집착에 가까운 어떤 방식으로 포착을 해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저는 여성의 몸을 되게 신전을 바라보듯 하다가 갑자기 되게 쓰레기를 바라보듯 하다가 이 영화 그 두 개의 시선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거칠게 나누면 하나는 외부에서 보는 여자의 몸에 대한 시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바라보는 시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방송국 카메라에 포착되는 외부의 시선이 있죠. 이 시선은 뭐 쇼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뭐라고 부르든 어쨌든 산업의 카메라인 거죠. 그래서 이 시선이 얼마나 사람의 몸을 소모품처럼 나눌 수 있는지를 이 카메라가 보여줘요. 이게 인간의 몸이라기보다는 섹시한 엉덩이, 가슴은 얼마나 큰가, 제대로 붙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세부적인 것으로 쪼개어서 제시할 수 있는지를 이 카메라가 보여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너무 자연스럽게도 가슴이 예쁘네, 엉덩이가 탄탄하네, 이런 생각을 너무 당연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판단되고 성적으로 표현이 되고 나아가서 환상으로 자리하게 되는 과정을 그 카메라가 보여준 육체가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엘리자베스와 수는 산업 안에서 카메라를 통해 자기의 몸을 보여주고 그걸로 판단되고 자기 자신도 세상을 바라보는 그 방식으로 습득이 너무 자연스럽게 돼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법칙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것은 거의 그들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아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가치를 그렇게 외부의 시선에 맞추고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항상 완벽함을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를 통제해야죠. 덜 먹어야 되죠. 운동해야 되죠. 여러 가지 뭐 좋다는 거 다 투약해야 되죠. 시술해야 되죠. 수술해야 되죠. 아마 보이지 않는 이 영화의 많은 과정에는 그런 것들이 삭제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그 자체가 저는 이 영화의 바디 호러라는 생각이 들고 그 가려진 어떤 노력들을 상상하게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욕실 앞에 선 나체들인데 여기서는 이들이 다른 누가 아닌 자기 자신을 보잖아요. 쓰러져 있는 육체도 어쨌든 내 거고 나온 육체도 내 거죠. 자기 자신의 벗은 몸들을 보게 되는데 거울 앞에 섰을 때는 누구의 시선도 없고 그냥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에는 성적인 시선이라든지 관음증적인 무언가라든지 표현이 아무것도 그냥 없는 무의 상태로 자기 몸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첫 번째로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이 영화가 취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영화는 나아가서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한 폭력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성의 몸이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나아가서 자기의 몸과 관계 맺는 방식은 또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실 이야기는 연민이 되게 없어요. 되게 가차없는 얘기이기도 하죠. 몸과 더불어서 재미있게 보여진 재미있다고 할 수 있을까? 흥미롭게 과격하게 보여지는 것이 요리의 장면이기도 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네, 요리가 음식을 무서웠어요. 먹기도 하죠. 네. 어떻게 그 장면들을 보셨어요? 너무 과격한 요리와 먹는 것과 이런 행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 방송국 보스가 먹는 장면부터 먹는 장면이 시작되잖아요. 그 먹는 장면이 막 나오는데 전 아무 생각 없이 이 영화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안 보고 이제 영화를 보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뭘 먹으면서 봤었어요. 그러다가 저런. 네, 정말 아니구나, 이거는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되는 영화였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냥 다시 봤는데 일단은 뭔가 냄새가 나는 기분이었어요. 먹는데 먹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도 냄새가 나는 느낌이었고 뭔가 그 사람이 누군가 앞에서 그 엘리자베스 앞에서 먹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탐욕스럽고 개걸스럽고 뭔가 상하의 위치의 어떤 모습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권력의 느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데미 무어가 엘리자베스가 이제 먹기 시작하잖아요. 뭔가 스트레스 때문에 먹는 느낌도 있었는데 초반에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자신의 몸을 빌어서 뭔가를 하는 그 친구를 학대하려는 느낌이 확실히 있긴 했어요. 네. 저는 그
첫 장면에서 엘리자베스의 명예 전당의 별 위로 패스트푸드에 케찹이 떨어지잖아요. 피처럼 팍 떨어지는데 거기서 약간 감을 잡은 것 같아. 이건 엄청난 수위의 영화가 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몸에 가해지는 폭력이 진짜 예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등장한 엘리자베스가 먹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티니를 마시거나 올리브오일 이렇게 좀 씹어 먹거나 아니면 냉장고를 잠깐 열었을 때 다이어트 콜라 캔 같은 것만 조금 있거나 그런데 점차 이 사람이 자기 혐오를 음식으로 풀어내기 시작하잖아요. 마치 그 표현하셨던 하비 이 사람은 뭐 더할 나위 없이 하비 와인스타인의 이름을 갖다 쓴 거겠죠. 하비가 개걸스럽게 그 새우를 막 먹어 치우는 것처럼 다시 보이는 엘리자베스의 냉장고를 보면 거긴 토스트도 있고 먹다 남긴 닭고기가 통째로 들어있기도 하고 닭 뺄 때 진짜 너무 너무 무서웠어요. 키슈 같은 것도 들어있고 말씀하신 그 닭다리가 튀어나오는 악몽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되게 웃음이 터진 장면이었는데 왜냐면 더 무서운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닭다리가 나오니까 귀엽잖아요. 그래서 그 악몽을 보면서 그쵸. 네, 엘리자베스가 뭔가 이런 식으로 폭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되게 지저분한 욕망, 죄책감의 측면이 저런 식으로 발현이 되는구나를 보게 된 장면이기도 했고 저는 그보다 조금 더 흥미로운 장면이 엘리자베스의 요리 장면이었는데 전 직장에서 요리책을 주잖아요. 프렌치 퀴즈인을 할 수 있는 어떤 요리책을 주는데 그게 되게 못된 마녀가 스프 끓이는 장면 같지 않나요? 진짜. 너무 포악하게 뭔가를 막 하는데 그 책의 레시피를 거의 막 휘두르다시피 한 요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장면이 왜 흥미롭냐면 주방과 음식과 여성에 기대되는 거의 모든 조합을 파괴하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되게 조화로운 음식을 만든다거나 뭐 자기 몸에 좋은 걸 이렇게 막 넣는다거나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거나라는 게 하나도 없는 굉장히 지저분한 장면이죠. 레시피도 지저분해요. 프랑스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거기에 레시피가 뭐 칠면조 내장을 제거하세요라는 식의 어떤 레시피가 있고 결국에는 뼈를 찢고 막 살을 분리하고 이런 식의 요리법들이 제시되는 책인데 결국에는 노른자를 막 핸드믹서기로 갈아 자기 얼굴을 다 튀게 만들면서 너무 지저분하게 개걸스럽게 이걸 먹잖아요. 그래서 먹는다는 거는 결국 저는 신체 통제와 관련한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 저렇게까지 집어넣은 통제되지 않은 무언가가 어떤 방식으로 변형될 것인가를 또 예고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엘리자베스 비극을 보조시키는 장치로 이 영화가 또 음식을 쓰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저는 그 칠면조 내장을 이렇게 할 때 그게 나중에 후반에 그 뒤틀린 그 모습과 되게 그 내장의 모습과 되게 흡사한 그렇죠. 그곳에서 어쨌건 칠면조에서 뺀 내장이 진짜 실제로도 이렇게 달린 것처럼 이렇게 끌고 질질 끌고 가잖아요. 그 모습이랑 너무 닮아서 깜짝 놀라긴 했어요. 혹시 그 장면이 너무 잔인해서 눈을 가리고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 내장이 끌려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장면으로 이후에 다시 보여지긴 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겪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똑같은 질문이 생겨요. 왜 저걸 못 멈춰? 그죠? 종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왜 저걸 안 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엘리자베스가 결국 서브스턴스를 종료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세요? 저는 중독자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모든 중독자들이 그거를 절실하게 끊고 싶지만 결국에는 너무 의존하게 되고 그게 없으면 정말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외로웠던 것 같아요. 어떤 누구와도 소통이 이제 더 이상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온전히 정말 이제는 자신의 신체가 너무 변형이 돼서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고 심지어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이러면서 모든 게 그 순간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 막 자신의 머리를 막 계속 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중독자가 뭔가 약을 끊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아니면 술을 끊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찾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알고 있는 자신이 또 믿고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 모습이 좀 이해는 됐어요. 흥미로운 데뷔는 수는 바로 죽여버린다는 점이죠. 정말 가차 없이 좀 바로 언더우먼 같았잖아요. 발 차는데 저기까지 날아가서 거의 레슬링을 하듯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너무 안타깝긴 한데 그 서브스턴스를 종료하지 못하는 게 결국 이 사람이 자기 자존감을 어느 정도까지 많이 잃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가 진짜 자아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없으면 이 아름다운 나와 기억과 감정을 심지어 공유하지도 않는데 이 존재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존재감은 세상에서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이 생각하는 마음에 종료를 결국에 하지 못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어느 정도로 본인의 육체를 통제하며 살아왔고 그게 어떤 식의 자존감으로 굳어졌는지를 이 대사도 많지 않은 영화에서 그 대사 한 줄이 바로 관통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그 밖에 인상적인 장면으로 남는 게 아주 많으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싶으신 장면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맨 처음에 이제 뚫고 나왔을 때 장면이 가장 이제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저한테는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뭔가 이 엘리자베스가 입었던 의상이 좀 생각이 많이 나는데 파란색 계열의 의상을 계속 입고 나와요. 노란 코트에. 그러다가 그 서브스턴스를 이제 가지러 갈 때 503호의 그 티켓을 카드를 받고 갈 때 안에 빨간색 수트를 입었어요. 그때 이제 점점 이 사람의 욕망이나 뭔가 이런 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중학교 때 친구한테 다시 데이트 신청을 하면서 빨간색 드레스를 처음 입죠. 그러고서 빨간색 립을 칠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보드판에 있는 술을 보고선 핑크색으로 다시 바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지우고 가차없이 자신을 막 문대면서 때리는데 너무 아팠어요. 그 모습이 되게 아프고 너무 속상하고 충분히 매력적이고 충분히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고 특히나 데뷔되게 나이를 먹은 다음의 모습을 보면은 이미 그 액자에 있는 그 엘리자베스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젊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영화가 정말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초현실적임을 감안하고 보기를 권장하는 영화에서 유일하게 너무 현실적인 장면이어서 저도 나갔다가 신발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들어오고 그렇죠. 나갔다가 뭔가 귀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들어오고 이런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귀걸이 바꿨다고 뭐 그렇게 큰일이 일어나진 않죠. 그리고 뭐 갑자기 제가 막 되게 더 많이 예뻐지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닐 텐데 이상하게 그 머리카락 하나 걸려서 뭐 이상하게 내가 입은 옷이 뭔가 좀 핏이 애매한 것 같아서 되돌아온 순간들이 그 장면을 보는데 막 너무 막 떠오르는 그리고 거예요. 어쩔 때는 취소되면 약간 그치 나 오늘 오늘 죄송하지만 나 뭔가- 오늘 구린데 어. 이거 취소돼서 다행이다 그쵸, 이런 그쵸.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겨울 앞에서 물론 남성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자기가 갖고 태어난 혹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결함을 없앤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리하고 가능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얼마나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누구나 한 번쯤은 거울 앞에서 혹은 나가기 직전에 경험했을 순간들에 대한 포착이라는 점에서 가장 지극히 현실적인 묘사를 본 장면이라 너무 소름이 끼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죠. 맞아요. 되게 그랬고 뭔가 누군가에게 남성 여성으로 사랑을 받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왜냐면 그 동창생 친구도 전화를 받았을 때 말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 너무 놀라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멀어졌던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런 식으로 누군가 여성에게 연락이 오고 아니면 자신을 찾아주는 여성이 있고 한 게 그 사람도 되게 없었던 일이었구나라는 게 그 통화를 통해서 알게 됐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노란색 코트를 입고 결국에 죽잖아요. 엘리자베스가. 근데 그 노란색 코트 왜 계속 노란색 코트를 입을까라고 해서 노란색의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의미 중에 하나는 찬란한 행복이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찬란한 어떤 시절에 그 코트를 샀는지 아니면은 그 찬란한 순간을 계속 느끼고 싶어서 그 코트를 입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 색깔의 코트를 입고 죽어 있는 모습의 엘리자베스가 너무 딱했어요. 저는 이상하게 노란색을 보면 슈퍼히어로가 생각나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엑스맨의 영향일지 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왜 혈청 같은 것도 다 노란색이고 웬만한 데서 보면은 그래서 그게 뭔가 슈퍼히어로가 변신하는 걸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거칠게 괴상하게 은유를 해놓은 무언가인가라는 생각을
혼자만의 생각을 잠깐 갖기도 했는데 이 모든 장면들을 관통하는 중심에는 데미 무어라는 배우가 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데미 무어를 이 영화로 처음 보신 분이 있다면 정말 놀랄 만한 어떤 변신일 것이고 익히 데미 무어를 알고 계셨던 분들에게도 놀라운 변화이긴 한데 이 호소력, 이 배우가 연기한 엘리자베스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세요? 너무너무 대명사잖아요. 데미 무어. 그리고 너무 아름다웠던 배우고 지금도 물론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되게 놀랐던 게 벗은 몸에 데미 무어를 봤는데 저게 어떻게 60대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나이는 60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혹독하게 저 몸을 관리하고 있었는지가 저는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50대를 연기할 수 있을 정도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다 드러내고 한때 너무 큰 명성을 얻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내 인생에 어떤 결과로 왔고 그리고 난 이걸 타파하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지금 성장하는 배우이고 난 끝없이 도전한다라는 모습이 너무 보여서 그 모습이 정말 박수 쳐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하지? 저 사람 지금 눈동자 하나까지도 엄청 신경 쓰고 있구나. 그리고 많은 부분을 심리적으로 끝까지 가보려고 저 사람이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이 매 순간순간 보여가지고 너무 멋있었어요.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육신은 나를 대변할 수 없어. 나라는 사람의 의미를 이 육신으로 이런 육신에 가둘 수 없어라는 느낌을 저는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말씀하신 것에 다 공감을 하고요. 또 하나로 이 영화가 흥미롭게 보였던 것은 이 영화가 데미 무어를 둘러싼 거의 메타텍스트처럼 보였다는 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배우가 남성 지배 중심의 업계에서 항상 되게 대담한 선택을 해온 사람이거든요. 누군가에게는 G.I. 제인의 그 강렬한 군인으로 기억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사랑과 영혼의 너무 아름다운 얼굴로 기억이 되겠지만 그 모든 어둠을 이 사람이 어떻게 뚫고 왔는지가 2019년에 발표한 회고록에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이 녹아 있는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회고록은 동심파괴네요. 디즈니 애니메이션과는 다르게. 어쨌든 이 인사이드 아웃은 어떤 장면으로 시작을 하냐면 2012년에 애쉬튼 커처와의 그 연하의 나이 차이로 굉장한 화제를 모았던 남자 배우와의 인연이 끝났을 때 난 이제 끝났다. 커리어도 끝나고 인생도 다 끝났구나라는 생각에 약물 중독에 이때 데미 무어가 시달리게 되죠. 50대 초반의 나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자기의 집에서 막 친구들이랑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자기는 약물 중독으로 막 의식을 잃어가고 바깥에서 누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빨리 911에 신고해 이런 장면 묘사로 그 회고록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성적으로 학대받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첫 결혼이 어떻게 실패를 했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할리우드에서 자리 잡았는지를 그 회고록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데 이 회고록이 나오기 이전에 다들 그렇게 얘기했죠. 데미 무어 은퇴 안 했어? 데미 무어는 그냥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자기가 은퇴를 선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너무 가슴이 아프게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활동이 몇 년 끊긴 배우를 그냥 기억에서 쉽게 밀어내버리죠. 나이가 든 배우라면 더더욱 그럴 텐데요. 이 배우가 80년대, 90년대에 정말 야만적인 시기를 거쳐서 스타로 성장한 배우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어퓨 굿맨이라는 아주 좋은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서 톰 크루즈의 말하자면 파트너로 등장을 했는데 거기서 톰 크루즈와의 배드씬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러면 왜 이 역할을 데미 무어에게 줘야 되죠? 남자한테 줘도 되잖아요. 같은 소리들을 다 견뎠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출연료를 남성 배우와 너무 차이가 나게 받으니까 그 출연료를 조금 올려서 받고자 하는 이 사람의 움직임에 그 이후에 데미 무어에게는 김미 무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돈 더 달라는 거에만 이 배우의 초점을 맞췄던 거죠. 그래서 그 굴욕감, 조롱 같은 것들을 견디면서 스타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의 무언가가 이 영화 안에 있는 거죠. 그건 연기로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무언가가 있고 이걸 위해서 이 사람은 얼마나 광적으로 굶주려야 했고 얼마나 지나친 운동과 성형수술을 감내를 해야 했고 그 모든 과정을 역할 안에 녹여버린 거죠. 그러면서 데미 무어가 말하기를 내가 나 스스로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그 폭력적인 과정을 돌아보는 작업이 바로 이 서브스턴스였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저는 여기서 데미 무어가 보여준 것이 단순히 파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늘 몸에 대해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베니티 페어라는 그 잡지에 91년도였을 거예요. 표지 모델로 나체로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랑 배를 가린 포즈의 커버 사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진이 엄청나게 포르노 취급을 받았거든요. 임신을 한 여성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판매가 중단되고 미국 내에서도 정말 시끄러운 문제로 떠올랐던 건데 몸이잖아요. 인간의 신체고 더군다나 임신을 한 몸이고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라는 걸 대중 앞에 자연스럽게 선보인 것인데 그런 식의 오명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데미 무어인 거죠. 출연료든 아니면 여성의 어떤 권위든 아니면 자기 몸을 보여주는 것이든 한 번도 물러섬이 없었던 배우라는 점에서 이 영화는 떼려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캐스팅을 정말 잘하셨네요. 하지만 1순위의 캐스팅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데미 무어가 안 할 거라고 너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아예 리스트에도 없었고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 번의 테이블이 돌았다고 하죠. 그런데 결국엔 모두가 출연을 고사하고 데미 무어에게 이 역할이 간 거예요. 결국 캐스팅은 운명적인 게 맞는 거죠. 우와. 그렇게 데미 무어와 엘리자베스를 쭉 따라가다가 우리는 정말 충격적인 폭주의 마지막 한 20분가량을 보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주변 분들에게? 그 장면, 무대 위에 정말 기이한 크리처가 나서는 거, 그리고 이게 그래도 접니다라고 말하는 그 장면, 그리고 다 터져버린 채 질질질 자기를 끌고 별 위에 가서 안착하든, 거기까지 이어지는 그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일단 그렇게 다시 태어난 수의 다른 버전. 수가 원했죠. 그렇게 좀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을 달라고. 아, 그러니까 왜 그 처방전에 써 있는 얘기를 안 듣냐고요. 일회 사용 후 폐기면 폐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어. 혹시나 해서 남기는. 그렇게 태어난 또 다른 수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은 아직도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 무대 위에서 나예요라고 말한 거는 엘리자베스가 아니라 수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엘리자베스는 등 뒤에 붙어 있잖아요. 계속 뭔가 이게 당겨져서 입이 벌어져 있긴 하지만 계속 뭔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엘리자베스는 얘기하고 싶었고, 뭔가 만약에 엘리자베스가 그 무대에서 그렇게 다시 태어난 수를 봤다면 저는 안아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자신인데 뭔가 되게 그때는 자신의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못되기도 했지만 그 사람이 너무 가엾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자신이기도 하니까 뭔가 안아주고 싶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 그렇게 부서진 몸에서 나온 엘리자베스가 기어코 자신의 그 헐리우드 로드에 딱 가잖아요. 가서 안착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뭔가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난 이제 좀 쉴 수 있고, 난 이제 마음이 좀 편하다. 저는 오히려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엔딩의 얼굴을 봤을 때는 이제 좀 홀가분해진 엘리자베스 얼굴을 본 것 같아서 저 사람은 수와 지금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 무대에 서는 수가 자기의 모습도 여전히 아름답다고 믿고 이런 방식으로 영화를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좀 아니더라고요. 제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 장면을 정리를 했냐면 일단 그 펌프잇업의 새로운 진행자를 뽑는 오디션에서 남성 간부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얼굴이 보이지 않는 어떤 여성 참가자의 오디션을 본 사람을 두고 차라리 저 끔찍한 코 대신에 가슴이 달려있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리는 게 이제 후반부에 달려있지 않아야 될 곳에 가슴이 달려있는 뭐 이런 게 후반부에 일어나는데 후반부 한 2, 30분은 진짜 모든 통제로 다 벗어나 버리는 장면이죠. 이거는 그 전에 정말 숨도 쉬지 않고 코르셋으로 자기 몸을 막 조이던 여자들이 실제로 뼈가 부러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에 완전 시각화인 것 같았어요. 가장 폭력적이고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의 막 진짜 다 쓸어버리는 장면으로 피를 뿜어대는데
말 그대로 모든 게 터지잖아요. 몸도 터지고 피도 터지고 방송 사고도 터지고 뭐 온갖 게 터지는 그 장면이 너무 후련함과 동시에 너무 슬프다는 생각을 했는데 감독은 이 장면을 두고 좀 과하지 않았나요? 너무 피가 많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충격을 줘야 했나요? 라는 어떤 언론의 질문에 기존의 인식을 흔들기 위해서는 쓰나미밖에 답이 없어요 라는 대답을 하거든요. 사회의 모든 기반을 흔들 정도의 어떤 충격이 그 장면에 필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까는 예리 씨 같이 생각하다가 왜 생각을 중간에 바꿨냐면 무대에 서기 위해서 이 기형적인 크리처가 하는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귀걸이를 하고 자기를 막 꾸미잖아요. 립스틱을 발라보기도 하고 저는 그게 묘하게 거울 보는 걸 되게 즐기는 모습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엘리자베스와 수의 기존 입장이었다면 자기의 지금 모습을 좋아할 리가 없는데 대체 왜 그 크리처가 즐기는 것처럼 보였을까? 저는 그게 앞에서 그 립스틱을 신경질적으로 지우던 엘리자베스의 모습이랑 굉장히 대비가 되는 장면이면서 대중 앞에 나설 수 있는 판단을 드디어 자기가 하는 사람이 됐구나라는 인상이었어요. 사람도 아니고 뭐 무엇도 아닌 모습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대에 서서 이것도 나예요, 이거 저예요 라고 말하는 무언가의 존재가 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야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어떤 몸매를 가졌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되게 기이한 자기만족을 하는 무언가의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한테는 피를 뿜으면서 폭력에 화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두가 나의 이 폭력을 만드는데 일조했으니 이걸 봐. 너네도 이 피를 뒤집었어. 라는 복수를 말하자면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의미심장한 한 컷은 막 사람들에게 뿜어대는 피가 아니라 카메라에 묻는 피의 얼룩이에요. 이건 결국 우리한테 뿌리는 피이거든요.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 어떤 시점에서 관객에게 그 죄책감을 다시 투사하는 방식으로 그 장면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방송국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나서 기어오는 마지막 장면은 진짜 기이하죠. 너무 기이하잖아요. 그런데 몸이라는 감옥에서 드디어 탈출한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몸도 필요 없고 거추장스러운 몸을 달고 있지 않아도 돼요. 평가받아야 하는 가슴도 없고 엉덩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화에서 처음으로 인물이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이한 크리처의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몸을 옥죄지 않아도 되고 타인의 시선에 맞추지 않아도 되고 스타가 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장면에 별에 가서 이렇게 눕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엘리자베스의 표정이 진짜 기이한데 저는 여기서 블랙스완의 엔딩을 읽었어요. 거기서 니나가 누워서 죽어가면서 난 완벽했어. 나 진짜 아름다웠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절정에 오르는 블랙스완은 니나와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이 영화가 엘리자베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죠. 더 슬픈 건 스며들고 그 위를 청소차가 지나가 버리는 엔딩이죠. 케첩 같았어요. 그렇죠. 치워지는 케첩 같은 엔딩을 맞이하게 되죠. 굉장히 인상적인 마지막 장면으로 처음의 시작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영화가 마무리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지금 오늘 시간이 11시에 끝나야 돼서 질문을 받기로 했었어요. 네, 그래서 혹시 너무 죄송하지만 한두 분 정도 얘기하실 게 있다면 한예리 배우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같이 관점을 나눠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시간이 늦었지만 한 분 정도만 이야기를 한번 받아볼까요? 혹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빨리 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 11시라 지금 마음이 너무 다 성급하시죠? 저희가 영화 얘기하면 원래 이렇게 말이 많아져가지고 네, 조절이 안 됐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스터에그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저도 처음에 영화 보고 긴가민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 문제의 새 전야 쇼를 준비할 때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서 행사장으로 막 이렇게 네. 가잖아요. 그 크리처가 그때 히치콕의 현기증에서 나온 스코어가 나와요. 처음에는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완전히 그 스코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영화 속에 주디와 이 캐릭터를 완전히 지금 대치해서 영화가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를 되게 이상적이고 자기는 달성할 수 없는 어떤 이미지로 바꾸려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구나. 앞서서 우리는 샤이닝의 무언가도 봤고 블랙스완의 무언가도 봤고 캐리의 무언가 나아가 현기증의 무언가를 이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영화적인 DNA를 조합하고 다시 자신의 것으로 창조한 이 영화의 흔적에 저는 깊이 박수를 네. 정말 보내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영화였어요.
네. 엔딩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네. 저희도 질질 끌면서 이제 나가볼까요? 그래서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영화는 이렇게 보면은 할 얘기가 항상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각자 개인이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군가와는 이거를 충분히 공유하시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더 해보시고 그리고 곱씹어 보시는 그런 시간들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브스턴스가 12월에 개봉을 해요. 오늘 영화를 다들 일찍 선택해서 보러 오신 셈인데요. 올해 아카데미 레이스에서 영화가 또 어떤 성적을 거두게 될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 작품이고요. 개인적으로는 12월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아직 이 영화를 충격적으로 만나실 분들을 위해 스포일러를 조금 자제를 부탁하는 리액션들을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스포일러를 해도 이걸 어떻게 다 들을지 잘 모르겠는 영화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죠. 어쨌든 이 영화의 강렬한 충격에 기분 좋게 놀라셨다면 주변에 서브스턴스 많은 입소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예리 배우가 찍게 될 충격의 공포의 어떤 영화들을 기분 좋게 또 기대하면서 네,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